자, 제71회 대덕 인노포리스 포럼에 함께 해주시는 사단법인 대덕클럽, 또 사단법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소속의 회원, 그리고 과학기술인 기업 여러분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71회 포럼은 금년도가 대덕 연구개발특구 창설 50주년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 서울에 와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 대덕 인노포리스 포럼은 여러 가지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 생략하고 기조 강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대덕클럽 총무이사 송철아입니다. 네. 대덕 인노포리스 포럼은 1995년 3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덕클럽에서 2007년부터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후원으로 1년에 4차례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대덕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대덕클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덕 연구단지 및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및 지혜를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모인 그런 시니어 리더그룹의 띵크탱크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동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71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4차례의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번 71회는 특히 우리 과총 신회관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해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대덕클럽은 2023년도 모토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이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1년의 활동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71회 포럼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부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1회 대덕 인노포리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애국가대창 및 순국선열, 호국영령, 또 선배 과학기술을 기르는 묵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원로 과학기술인들께서 현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는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대덕클럽 회장이신 김인호 박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1973년 5월 28일 박정희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후 오늘이 정확히 50년 3일 되는 날이네요. 대덕특구에서는 과학기술인과 젊은 세대 인재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50년 한결같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대덕특구가 과거 50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면 미래 50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초연구 결과가 출연연의 연구에 활용되고 출연연의 연구 결과가 기업의 제품 개발로 연결되는 순기능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올해 포럼 대주제를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대주제에 대한 첫 번째 포럼으로 키스투 윤석진 원장님을 발제자로 한양대 김우승 전 총장님과 황준성 큐피크 바이오 대표님, 그리고 윤호상 카이스트 교수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학연산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축사를 해주실 이태식 과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적극적인 플로어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민호 회장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카이스트 안보융합연구원 초빙 교수, 또 공공과학실 혁신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최근 우리 국가의 국방혁신위원회 본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이태식 과총 제21대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관이라고 부르고요. 작년에 완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건물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과총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요번에 보니까 학회가 400개 정도가 있고 전체 회원 수가 500만 명으로 저희가 디클레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SCI 페이퍼가 107개가 과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냐면 그것을 사이언스지하고 엔지니어링지로 좀 합치겠습니다. 그동안은 107개가 무슨 일을 했냐면 퍼블리싱 컴퍼니가 다 달랐는데 그것을 우리가 합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AAAS의 사이언스나 우리가 아는 네이처지 같이 전 세계에 가장 큰 바잉 파워가 되고 중요한 저널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연구재단이나 학회에서 고민덩어리였던 한글 저널도 SCI 페이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에서 이제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 테헤란로가 강남역서부터 삼성역까지 4.1km입니다. 그 어떤 부지런한 분이 골목을 세보니까 141개가 있고요. 벤처가 테헤란로의 세로로 벤처가 4,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75%가 강남 테헤란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판교가 그동안 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판교 쪽으로 가고 또 홍릉에 또 키스트 중심에서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서울대학이었습니다. 서울대학이 벤처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산업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서울대학 벤처팀들이 지금 저희 건물에도 있고요. 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밸리를 새로 만드는 것을 홍릉과 판교를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좋다 그랬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지만 뭐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준비해온 축사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우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포럼을 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 포럼이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왔다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일 것 같고요. 대덕 포럼이 전국에 다 퍼지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이 주제로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 자립해야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헌신적으로 연구에 전념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 130개의 대사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1군데에서 대사관에서 방문을 다 했습니다.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6.25가 끝난 70주년이면서 16개 국가한테 우리가 군대로 도움을 받았고 6개 나라의 의료기관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을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이 바뀌겠다는 얘기를 했고 과학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또 과학기술 교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지껏 외교부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ODA 사업이 이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은 게 문제였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개 학회 회원이 있고 350개의 학회 일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수요 공급의 다른 문제로 기술 교류를 학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예산실장도 만났고 그래서 꼭지가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 과학 R&D 예산이 지금 30조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를 과학기술의 기술 이전 사업을 해서 과학 R&D 사업으로 넣자는 것을 얘기를 해서 다들 동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회나 이런 모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들을 서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추격형 발전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선도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프론티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연기관 출신들이시고 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본질로 돌아가서 원천적 탐구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왔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학기술이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방패이자 창행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지상에서 못 보셨을 텐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OSTP하고 니스트하고 이런 대표들이 한국의 과기부와 또 몇 개의 중요한 원장님들과 클로징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와 정부에 연결된 사업들을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의 한인 과학자를 토탈해서 3천여 명, 외국 과학기술자가 25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를 좀 켜놓으시고 7월 4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도에 SIM은 우주와 미래과학기술 by 2030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뭘 지금 바꾸고 있냐면요. 이 과청에서 엄청난 컨퍼런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파악하는데 오시는 손님 중에 관련 VIP들을 저희가 환영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시면 요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만 하는 컨퍼런스가 아니고 이제 결과가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청이 바뀌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 50년을 더욱 빛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구 읽고 여러분들의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꼽히고 내가 꼽히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랄프 에머슨 시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을 아이를 낳든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 이제부터 제가 정하는 구절입니다.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만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이태식 과총 회장님의 환영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부 초청 강연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원장, 키스트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융합으로 기술주권시대 학연산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윤석진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88년도부터 키스트에서 봉직하시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두루 다 마치셨습니다. 현재 25대 원장으로서 21년 1월부터 봉직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국가과학실연구회의 융합연구 본부장으로서도 또 오늘 주제인 융합이라는 주제를 아주 꽃피우는데 그런 큰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학 한림안의 정회원, 또 과총 부회장, 국가첨단전력산업위원회 위원 등등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등 많은 수상, 수훈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연 도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메모를 남겨주실 경우에 저희 준비팀에서 준비해서 마지막 종합토론 말미에 좌장님께서 선별해서 토론의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윤석진 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식 회장님 환영사를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우리 김 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제가 약간 좀 한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이해해버렸다가, 이제 바쁘다고 해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원고 만들면서, 이거 비전문가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 양력 소개에서 보셨지만 오늘 제 전임 원장 두 분이 다 와 계시잖아요. 사실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문길주 당시 원장님께서 발탁 아닌 발탁을 하셔서 미래융합연구본부장, 그때 제가 아마 연구원으로 우리 연구본부에 속했던 사람만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 2개를 만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미래융합연구본부로 만드셔가지고 융합이라는 걸 저는 진짜 처음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이병권 원장님 때는 또 그 부원장으로 또 근무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수들을 배우신 분들 앞에서 이거 하려니까 되게 떨려요. 그래서 이게 이태식 회장님이 더 오래오래 좀 했으면 저지간 제가 이제 키스트 원장도 하고 사실 2011년도부터 외도 아닌 외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고민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융합으로라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연결이 돼 있지만 그 연결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딱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아니다라는 거고, 융합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두려움 없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유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마 본인 것들을 챙기고 시작하면은 융합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21년도에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한 나라, 뭐 이태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최초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이고, 또 기술 주권이 이제 과거 총과 칼이 주권이 되던 것을 이제는 기술이 주권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역사상 유례없는 나라, 각자가 학교, 영국의 산업계 열심히 늘 해왔어요. 그들만의 연결로, 그죠? 뭐 학교하고 연구소는 뭐 학연협력이다, 또는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가지고, 또 산업계는 학계하고 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거,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분절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심각하게 봐야 될 건, 우리 선진국이 된 이 마당에 우리가 이 연결을 이대로 갖고 갈 거냐라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출연연끼리도 사실은 대덕 이노폴리스에 우리 많이 원장님들 계시지만, 출연연끼리도 서로 담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융합연구본부장 할 때 애기연하고 애틀이 문 여는데 남북 문 여는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그 문이 지금도 워킹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부터 연구 지원 인력으로 학연 협력을 주로 해왔거든요. 주로 대덕에 있는 연구소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구 지원 인력으로서의 학생들. 또 산업계에서는 그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 그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보면 카이스트하고 표준과학연구원이 양자 대학원을 하겠다. 고려대하고 키스트가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텍하고 삼성이 반도체 공학과 계약학과 만들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상이 아니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만의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만 TSMC를 우연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밤에 TSMC 팹 라인이 불을 다 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TSMC 팹 라인을 밤에는 대학원생들 다 개방을 한대요. 그때는 TSMC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큰 기업이 되지 않았었죠. 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하여튼 지금은 각각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분절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근데 많은 얘기를 하죠. 뭐 특히 문길조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때 갖고 있던 규정, 그런 것들을 자꾸 수정하면 결국은 누더기 옷이다. 그잖아요? 이제 선진국이 된 이 마당에 새로운 판, 뉴 챕터를 쓰자. 5장 1절, 5장 5절, 5장 10절이 아니고 이제는 1장 1절로 써야 된다.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냐. 사실 과학기술계도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래 50년의 먹거리, 이걸 만들 때는 이거 진짜 우리 후배들을, 우리 자손들을 우리가 이대로 물려준다고 그러면 인구 줄어들죠? 미중 패권, 기술 패권 시대에 와 있죠? 하나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국내에는 그런데 글로벌하게는 어떠냐?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시작된 기술 패권 시대. 이거 심각하잖아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새우등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새우가 왕새우가 돼서 고래를 땅으로 밀든지 이렇게, 그죠? 딱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한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계속 맡고 있는데, 이건 2년마다 기술 수준평가를 해요. 근데 이건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아마 8년간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요거 보게 되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분야, 2차 전지라든지 ICT 빼놓고는 결국은 양자 기술은 65%. 예를 들면 우주 발사체도 7대의 강국으로 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다. 그죠? 저 현재 이 맞춤형 신학이라든지 이거 엄청나게 따라가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이미 중국이 전체적으로 기술 수준이 이미 우리나라를 능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회의했는데 0.2%인가를 이미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해서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최근에 와서 한 3.3년. 이게 심각한 그거고요. 자, 그러면 대개 이제 정부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에서 1위다. 여기 보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약 한 4.89에서 5% 사이. 오늘 와이즈만 전 연구소장이 지금 워커힐에서 서울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마 지금 5.2% 되더라고요. 총 GDP 대비. 자, 우리나라는 4.81%, 세계에서 1위이다.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 R&D 투자액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이건 지금 산업계하고 합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10분의 1입니다. 중국의 한 6분의 1, 일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모두 다 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기초 연구, 물론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는 기초 연구가 충실히 일어나야죠.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탑다운으로 내려가야 옳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산업 쪽을 전부 다 미국과 중국 그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얘기죠. 특히나 이 규모도 보게 되면요. 키스트가 최근에 아무리 용트림하고 뭐 한다고 한들 사실은 연구원만 600명인데 연구원 600명. 그죠? 정규직이 합쳐서 1000명 가까이 돼요. 여기 보면 리켄이라든지 리켄만 한번 보시면 한 3,400명이 됩니다. 규모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주요국 네이처 인덱스 상위 연구기관 수가 우리 상위 200개 이내에 예를 들면 한국이 6개 정도 있는 거죠. 그나마 출연연에서도 키스트는 여기에 랭킹에 들어갑니다. 한 20등 정도 들어가죠. 네, 그나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 이거 그냥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플레이, 이게 되겠느냐. 이제는 역량을 결집해야 될 때가 온 거다. 그죠?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보면 혁신을 주도할 기술들, 이제는 이제 컴퓨팅 갖고 속도라든지 이런 거 갖고 해볼 때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팅으로 나오고 있죠. 또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슈퍼컴보다 약 1000배의 속도가 빠른 그런 기술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활용도를 이제 모집하는 공고도 나갈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스핀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을 이제 확률적 컴퓨팅으로 또 대체 연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양자 기술은 되게 멀어요. 근데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속도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문제, 경계가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경계가 없어요. 누군가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독일에 있던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뜰 수 있는 기술은 이제 제가 판단컨대, 예를 들면 그 바이오텍하고 에너지 및 환경,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또 소재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그 핫한 이슈일 것이다. 우리 이태식 과총회장님은 우주기술 하시지만 결국은 이 세 판이 이제 결국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으로 우리가 21년도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요거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도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4가지를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못 꺼냈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12대 전략기술 모두가 다 1등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길목을 지키는 기술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실은 그 임계 규모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고대 총장하고 저 점심을 같이 했는데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길주 총장님 때, 이병우 원장님 때 쭉 해오다가 아마 학교와 연구소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입니다. 학생들이 한 60여 명 되는데 그 60여 명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키스트가 30억 원의 연구비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 KU 키스트인데, 거기에 또 이제 그 고대 총장님이 원래 그걸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처음 박정호 교수 밑에서 설계를 했던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거 확대시키자. 그래서 교원이 13명인데 20명으로 늘리자 그러길래 저 그거 말고 새로운 거 해보자. 새로운 거 해보자. 그때 이주호 장관 때 이게 시작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과 출연연이 새로운 모델로 융합할 수 있는 공동연구소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 저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 기업 한두 개만 끌어들이면 내가 정부 설득할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로 공동의 목표를 갖는, 그죠? 이제 키스트도 예를 들면 양자 기술 하는 사람이
중국 같은 경우는 몇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껏 해봤자 100여 명 안 됩니다. 그것도 각자가 흩어져서 하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K 기술사업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개발되어진 기술이 기업에 가서 산업화를 한다고 하는데 대개 학교의 기술 사업화 하는 것들은 TRL 레벨이 막 높아야 3밖에 안 됩니다. 출연연들은 4, 5 가는 거 없어요. C제품 개발해서 이제 성능 나오고 하는 것들. 엄청나게 기술이 좀 맞아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나라고만 넘어오지만 성공한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요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요거 해결하는 거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고 결국은 TRL 레벨 3, 4 수준으로 갖고 가봤자 그 기업이 해내지 못합니다. 저도 경험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88년에 키스트 입사해서 제가 2000년대 초까지 했던 일은 초음파 센서하고 초음파 모터를 한 사람인데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타겟이 있었어요. 자동차 노킹 센서. 선배님들 예를 들면 자동차 오래 쓰다 보면 그 노킹 이게 그 가솔린 연소 주기하고 연료 주입이 맞지 않아서 쿵쿵쿵쿵 하잖아요. 그게 노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전 소자로 그걸 이제 그 독일의 보쉬라든지 일본 거를 카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의 전장장치는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거 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쉽게 쓰는 거지만 자동차 뒤에 백소나 초음파 센서 이것도 일본에서 안 줬거든요. 이거 국산화해야 되는데 회로는 우리 건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거 제가 이제 국산화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진짜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진짜 우역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지역이 주어하고 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서울로. 그죠? 대덕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대덕에 16개 연구소가 있지만 아직도 대전시는 키스트 내려오라고 엊그제 신문 대규모 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연구원 난리 났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융합연구 본부장으로 세종에서 3년 있었지만 진짜 출연연간 융합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원장이 뒤기 전에는 문제인식을 충분히 해요. 근데 원장이 딱 뒤면 자기 것 딱 지킵니다. 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고. 요거 진짜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될 때가 된다. 그죠? 합치는 건 불가하다면 바운더리는 없애야죠. 합치는 거 불가하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2차 전지 소재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화연 있고, 애기연 있고, 키스트 있고, 지자연도 있고, 많아요. 그런 연구소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거 같이 워크숍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심각한 문제죠. 네. 자주한 그런 문제, 이 지역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쪽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12개의 기술, 전략 기술을 예를 들면 초격차, 신격차, 추격이겠는데 초격차는 다행히 반도체 2차 전지는 우리가 기술 수준 평가하면 96%, 97% 나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셀 제조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한 건 남의 나라의 원천 기술을 갖다가 제조 기술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핵심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에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위기 여러 가지 여파에 의해서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에 의해서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첨단 바이오, 사실은 신격자를 벌여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뭐 추격형은 진짜 이건 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네덜란드의 ASML의 교훈을 한번 보자. 그죠? 노광 장비. 삼성이나 인텔이나 일본의 반도체 기업도 SK 하이닉스도 다 여기 와서 목을 맵니다. 이재용 회장도 여기를 갑니다. 얘네들이 뭐랄까, 초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미세 공정, 지금 7나노, 뭐 4나노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는데도 여기 ASMR 노광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장비가 1년에 한 2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비를 입도 선매를 어디가 하느냐가 반도체의 제조 강국의 관건입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 잡고 있어요. 그죠? 자, 미래 전략 기술, 양자 분야의 슈퍼을 컴퓨팅, 센싱, 통신 다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의 자나도라는 그 양자 컴퓨팅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저희하고 MOU를 맺재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MOU를 맺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양자 시작한 지도 얼마 됐는데 왜 우리한테 그 MOU 하자고 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딱 해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제조기술 1위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내잖아요. 양자 분배 키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 정도만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소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자, 2차 전지 한번 보세요. 2차 전지는 셀 제조 기술. SK 온인가요? 그 다음에 LG 엔솔이죠. LG 엔솔. 삼성의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전부가 다 2차 전지 소재 갖다가 셀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핵심 소재는 누가 갖고 있냐?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쥐고 있어요. 우리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럼 이 전체를 전부 다 할 거냐? 그죠? 일본이 오늘날까지 소재 부품의 강국으로 되어 있는 건 이런 원청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업한테 삼성이나 SK나 예를 들면 LG나 그건 셀 제조업자한테 그건 맡기는 거고 우리 학교나 연구소들은 가는 길목을 갖는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걸 냉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모든 분야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미 96% 갖고 있고 우리 갖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융합과 개방입니다. 이미 미국은요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그죠?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혁신적이죠. 그죠? 이 양자도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퀀텀 밸리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도 이제 거기에 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혁신적입니다. 이게 그 규모도 크고 월등한데도 이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키스트가 올해부터 양자 기술은 시작도 늦었지만 사실은 양자 컴퓨팅 기술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했어요.
문 팀장님께서 당시 원장님일 때 그것도 문시성을 갖고 있는 연구자네요. 그분이 영국에서 포스닥 하고 와가지고 원장님께 우리 양자 기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갖고 수원 나노기술연구원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어요. 2011년도부터. 그래서 오늘 날까지 양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예산을 그 기재부한테 설득을 해서 저 200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겠다고 끝까지 하다가 끝내 이제 50억을 줬어요. 근데 50억 갖고도 저는 이런 조직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출연연 대기업이 참여해서 완전히 개방하자. 연구비는 우리는 하나 안 쓴다. 이미 양자에 대한 연구비는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양자 팹 라인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빔 리수가 한 80억 장비라고 그래서 80억 사라. 근데 그 장비 사는 것도 결국은 일본에서 가져와요. 장비를. 근데 바로 못 들어오고 워낙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2025년에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연구를 해보자. 그냥 연구자가 양자 컴퓨팅이니까, 양자 센싱이니까, 양자 통신이니까 그냥 오버럴하게 연구할 게 아니고 우리는 늦었으니까 산업계 니즈에 맞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들어와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한대라든지 고려다든지 이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도 완전히 학생들까지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양자는 물리학 한 분야, 컴퓨터과 이연과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모두가 덤벼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내에는 8개 대학이 지금 들어와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이제 MOE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있고, 산업계에는 현대, LG, KT, SDT 등 삼성종합기술원이 키스터 워크숍을 하재요. 근데 아직도 삼성은 그 출연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댈 테니 IP는 다 내 거다. 제가 못 오겠어요. 하지 말자. 근데 연구자들은 원장님 우리 IP 안 만들 테니까 하게 해달래. 아니야. 그거 바꿔야 돼. 그랬더니 삼성종기원에서 자기들 바꿔보려고 시도했는데 워낙 이게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라서 아직 못 바꾸는데 일단 워크숍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6월 23일 날 삼성종기원에 한 30여 명이 연구원이 이제 키스트에 옵니다. 와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다우전 이렇게 해서 산업계 니즈에 의한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구계가 가져가야 할 하나의 모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기술 사업화 모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디어에서 연구 개발, 주로 이 양산화까지 갈 때는 데스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데스밸리. 요거 극복 못한다. 응? 그 다음에 창업을 보게 되면 창업도 결국은 성숙 단계에 가서는 결국은 하지 못한다. 이걸 또 우리가 뭐냐면 다윤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간극을 한번 메꿔보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키스트가 시작한 게, 예를 들면 그 대기업 LG화학하고는 공동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CCU인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에틸렌이나 아세톤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 공정을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에서 세계적으로 쭉 서치를 해보니 키스트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LG화학은 14억인가 기술료를 내고 기술을 가지고 가서 우리 키스트에 지금 LG화학 연구원하고
우리 키스티 연구원하고 공동 연구실을 만듭니다. 중소기업은 링킹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TLR 레벨 3, 4단계의 그 레벨을 기술 이전에 간 기업의 연구원하고 우리 연구 개발자들하고 같이 연구실에서 TLR 레벨을 올리는 연구를 해보자.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더 하자고 하는데 재원이 사실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린캠 공동연구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연연이 대학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냥 기술 이전만 해줄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대기업도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으니 전략기술 분야는 다른 선진국에서 사올 수도 없어요.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출연연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원천 기술이 없나 하고. 그래서 이미 키스트에는 7개의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릉이 강수특구가 지정이 되고 서울 바이오 허브, 그 농촌경제연구원 자리를 서울시에서 2017년도부터 바이오 허브, 보스턴의 랩센츄럴 같은 걸 모방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7월부터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거 창업학교 엄청나게 많잖아요. 창업학교 그냥 다른 선진국의 창업학교 벤치마킹 이거 하지 말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거 어떤 형식이 하냐면요. 오늘 내가 창업학교 개교식 하고 왔는데 오디션형으로 갑니다. 각 단계마다 실제로 오디션에 참가해서 심사자는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 들어왔는데 1차 서류로 64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1차 오디션에서 반 줄입니다. 그 대신 64명의 창업자들은 다 끝까지 6개월 동안의 창업학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0개를 선정하는데 10개를 선정할 때는 바로 투자와 연결이 되게. 그리고 한 3억 정도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한 1억 5천은 상금으로 나갑니다. 창업 회사에 키스트에서 바우처를 줘요. 바우처로. 대상을 받으면 3천만 원 바우처를 줘서 우리 특성 분석이든지 실험실을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째 해오고 있고요. 굉장히 우리 분명히 지금 오늘 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50년에 6.25 동란이 일어나서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갖지 않는 인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죠? 그랜드 K 창업학교는 제 K-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우리의 독특한 경쟁 방식의 그런 걸 한번 따보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졸업한 회사들이 여기 지금 잠깐 나오겠는데 이렇게 시프트 바이오 다른 창업 보육센터에 가서 경쟁을 하면 대상을 받아요. 여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소즘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인데 이미 보스턴까지 K2B라는 회사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그까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네이칸 바이오. 이건 이제 우리 강릉 천연물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마 관련 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하게 되는데 22개 투자자가 참여했는데 약 2년 채 안 됐죠? 273억 정도, 275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어요. 뭔가가 기술 이전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우리 KST 만들었잖아요. 애트리도 출자를 하고 키스트도 53억을 출자했습니다. KST, 한국과학기술지주이상 대전에 있잖아요. 요거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냐면 출연연의 기술을 산업화하는 데 쓰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장을 3년짜리 임기로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출연연에는 오지도 않아요. 출연연의 기술은 주로 딥텍으로 오랫동안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성과가 안 나오니까 성과가 나오는 일을 하는 거죠. 주로 이미 싸게 투고 어느 정도 성숙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현재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나온 기술이 VC가 가기 전 이 간극을 메꾸는 새로운 형태의 지주사를 만들어 보겠다. 설득했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설득했습니다. 과기부, 기재부. 이 사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키스트가 200억 자본금으로 키스트 홀딩스를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사장을 뽑는데 우리 실무진은 연봉 조건을 원장님보다는 많으면 안 된다고. 왜 많으면 안 되냐? 아니, 우리 내부의 조직인데 원장님보다 연봉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원장 연봉이 많은 게 아닌데 그거 받고 누가 오겠냐? 그래서 내가 확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안 된대요. 야, 그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데가 올라갈 거지. 왜 그걸 처음부터. 그래서 조건도 그냥 확대해서 진짜 좋은 사람 뭐로 지금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악셀레이팅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VC가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런 새로운 그 홀딩스 지주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혁신 활성화예요. 여기 보면 사실 대덕의 이노폴리스 또 여러 지방의 문제가 지방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대덕에 있는 16개 출연연도 연구 인력 구하기 어렵다. 연구 지원 인력은 더더구나 없는 거죠. 키스트는 학연 협력으로 해서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있습니다. 한 3,000명 중에. 근데 대덕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낮에 회의하고 밤에 연구실 들어갑니다. 왜 가냐? 그러면 실험해야 된대요.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거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 뿐더러 과학기술 깊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과학기술 자원 비중이 전부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 역량도 역시 경기, 서울, 대전까지, 그죠? 그 나머지는 이제 확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35,000불 시작했다가 환율 때문에 32,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3만 불로 떨어지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5만 불 가려고 하면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겠냐? 결국은 지역이 잘 살아야 된다. 그죠? 우리 문길주 주장님은 거기에 반대하세요. 뭘 지역을 키우냐? 서울로 막 키우고, 하겠다는데. 근데 저는 달라요. 지방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번 그 인수위 때 제가 그걸 얘기를 했고 그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시작을 할 때 산촉법, 산업기술촉진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계에 있는 연구 인력이 대학에 가면 전임교원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과부가 있어갖고 그게 됐는데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탁 찢어지는 순간 과기부는 인정을 하는데 교육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은 처음 스타팅은 우리 키스트 연구원도 전임교원 대우를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교육부로 찢어지도 하면서 전임교원을 뽑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학이 15년 동안 등록금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오늘 또 그 고대 총장 하시는 말, 출연연에
임금 피크가 59세부터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대학 교수는 훨씬 열악하다. 15년 동안 연봉이 인상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건 또 그래도 우리는 출연연 연구원들은 그래도 대학 교수들 나간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는 전임 교원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산적법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 혁신이 일어나려면 지방에 있는 지역 소재 연구기관, 산업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지역 거점 대학과 혁신대학원을 만들든 혁신대학을 만들든 그걸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연구원이 또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건 서로 이제 예를 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TSMC 사례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진짜로 이제는 산업계도 개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연구소 인력, 그래서 올해 퀴스트가 또 새로운 시도를 또 합니다. 전북대학의 거점대학으로 해서 우리 전북의 복합수의 연구소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재 기업하고 해서 이제 혁신대학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과기부에서도 4개의 이런 형태의 혁신대학 사업을 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지역 기업이 소유 기술을 제시를 하고 이제 그 기술이 완성이 되면 바로 기술이 그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혁신 인력을 재교육하는데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서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뭐 이건 그래서 쭉 보면 그 현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데 이 학연3 협력 모델을 이런 목표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실제로 옛날에는 한국형 그러면 후진국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이제는 한국형 어떤 학연산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술 이제는 과감히 물론 이제 풀뿌리 기초 연구는 해야 돼요. 그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해주되 어느 정도의 어마운트는 선택과 집중 이 영역을 잘 골라야죠. 네, 그건 꼭 해야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융합과 개방입니다. 이제는 바운더리를 더 없애야 돼요. 과감히 허려야죠. 그게 키스트가 한 1,300억 정도의 출연금이 있어요. 근데 한 300억 원 이상을 대학이나 다른 수련회에 줍니다. 네. 그런 일을 해야 더 많이 연구비가 되는 거지 그걸 지키려고 하면 뺏깁니다. 네.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화 모델도 시장을 이해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밀어내기식 기술 사업하든지 이런 거 안 된다. 그죠? 소중하게 개발되어진 기술을 그냥 묻히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그 사업화해서 연구자가 또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런 지역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진짜로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지역에 이미 뭐예요? 그 창조 혁신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TP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무슨 연구원이 또 있어요. 그거 다 분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이걸 연결하는 일들만 한번 해보자. 유기체적으로. 이제는 진짜 그래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년 만에 선진국 들어갔는데 다시 베네수엘라,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부장님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고민이 많이 됐고
우리 또 송철아 총무님도 제가 또 평소에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했는데 키스트의 이런 혁신적 모델을 얘기하고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짓을 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강연, 아주 알찬 강연 해주셨습니다. 아주 시간에 딱 맞게 해주셨는데요. 당초 일정보다는 약 5분 정도 늦습니다만 그래도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에는 먼저 기념사진 촬영, 또 패널 토론을 위한 장례 정리, 휴식 등을 갖겠습니다.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감독님께서는 카메라 꺼주시기 바라고요. 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그러면은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세 분의 패널 분과 또 오늘 발제해 주신 연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을 갖고 마무리 시간대 또 오늘 그 기조 강연 도중에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또 추가 토론하는 정도의 순서로 6시까지 마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패널 토론은 대더클럽 회장이신 김인호 박사님께서 주재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인호 박사님께서는 그 패널들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토론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매우 공감되는 발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연산으로 연결되는 R&D 밸류 체인이 단단해야 과학기술의 국민 삶의 질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많지만 목표와 역할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서 발제자 말씀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적절한 토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토론자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끝에 계신 한양대학교 전임 총장이시며 지금 산업자원부의 산업대전환 포럼 인력분과 자장을 보고 계시는 김우승 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왼쪽 바로 옆에 주식회사 큐피크 바이오 황준성 대표님이시고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연구원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는 윤호상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이고요. 특히 대더클럽과 특구진흥재단에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MZ세대 과학문화 트렌드 세터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김우승 총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배 우리 과기계통에 계신 여러 그 선배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윤 원장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산학연이 아니라 학연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2003년도에 우리 제 사수가 있으세요. 우리 이재성 부총장님이 계신데 학연산 클러스터를 이제 우리 에리카 캠퍼스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학연산이라고 했더니 4개만 하면 고쳐 갖고 와요. 아니 왜 산학연인데 학연산이냐 했는데 이제 학연산이 거의 노말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니까 산업체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융합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과 연이 더 좀 분발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 당시에 왜 저희들이 학연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학교가 중심이 돼서 산업체하고 연구소를 학교 안에 클러스터링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학연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근데 아까 원장님이 이제 발표하시는데
쿠키스트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쿠키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하이키스트도 있는데, 하이키스트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이키스트도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이 융합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실천이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담론보다는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융합을 하느냐, 두 가지인 거죠. 교육과 연구로 좀 나눠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융합은요, 필요한데, 지금 지식은 이제 클릭 어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클릭만 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전달 주체로서의 전 대학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68년도에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에서 하고 있던 PBL이 사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인데 68년도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PBL이 지금 퍼져나갔죠. 근데 이 PBL이 지금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4C 능력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4C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많은 것들의 융합의 기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인재입니다, 인재.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인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 과목, 일반 수강 과목들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클래스가 사실은 융합적인 어떤 교육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워드로는 클래스 투 소사이티인 거죠. 일반 클래스가 인더스트리랑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시대는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양대학에서는 ICPBL이라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카폴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게 대학의 이제 융합에 대한 걸로 하려고 그러면 교육 혁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 혁신은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육 환경은 줌 환경 이런 걸로 해서 돈만 있으면 환경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은 교수자의 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호를 얘기해봐야 nothing happening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을 뭐라 그러나요?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그러지 고등연구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연구해야 되죠. 영어로도 Higher Education Institute지 Higher Research Institute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는 총장들이 물론 그렇게 다들 하시지만 연구는 환경, 교육하는 연구 환경,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장비해주고 제도 정책으로 해서 그 연구자들이 유익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저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은 해야 함에도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다 연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플랫폼을 교육에다가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부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연구, 대학원과 관련돼서는 교육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ICPBL 플러스라고 해서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연구소와 산업체가 인력 양성에 이제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연산이 교육에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구 쪽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들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집단 연구, 경쟁력 있는 집단 연구를 좀 대학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의 기어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ERC나 이런 데서부터 출발한, ERC는 뭐 미국에서 1984년도에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90년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거기에 기업 멤버십들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멤버십비를 내고 있습니다. 5만 불 몇만 불씩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센터들이 있는가. 그리고 조지아텍은 PRC라고 있습니다. 패키징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에 칼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신뢰성 평가 센터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거기 멤버십비를 내고 있어요. 신뢰성 평가 센터인데요. 근데 그것처럼 1985년도에 시작된 건데 벌써 4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센터들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좀 반문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ERC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ERC 중에서 지금도 종료된 ERC 중에서 지속 가능하게 지금 가고 있는 ERC가 몇 개가 있나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도 거기에는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스페이스, 그다음에 장비, 교원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미국의 ERC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ERC를 2개 갖고 있는 학교가 2대학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 중에서. 근데 그 대학들이 졸업하고 나서, ERC 졸업하고 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83%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핀오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끝나고 나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좀 센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 아마 아십니다. 74년도인가요? IUCRC라고 있습니다. 70몇 년도서부터 인더스트리 유니버시티 코오퍼레이티브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벌써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것이 지금도 있는데 걔네들이 15년을 줍니다. 5년씩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5년, 5년, 5년인데 1단계 진입하기 전에 1년간 예비로 주고 나서 기업체 멤버십이 있으면 페이스 1으로 갑니다. 리콰이먼트입니다. 리콰이먼트. 그게 벌써 70몇 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업들하고 융합도 잘 이루어지고 연구소하고도 융합이 좀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천력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우리 대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우승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성 대표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황준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또 마이크를 잡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발제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견이라든가를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98년도에 일본 유학해서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하고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NIH에서 8년을 있다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10년 근무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0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창업을 한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속에서 제가 느꼈던 점과 또한 이제 제가 전공 분야인 바이오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산업화 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거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규제라는 측면과 이제 또 향후 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잠깐 제 개인적이지만 죄송스럽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학자로만 살다가 이제 창업한 지 3년이 됐습니다만 역시 그 과학의 꽃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산업화시키는데 제일 밑거름이 되는 것은 창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얼마나 그 활기차게 활발하게 될 수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과학의 기술들이 이제 산업화로 흘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의 꽃은 창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꽃 생각나실 겁니다. 그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이 갑니다. 그래서 창업은 과학의 꽃인 동시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바이오 전공한 벌써 대학에서 바이오 전공을 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mRNA 백신이라는 그 굉장히 그 코로나 백신으로서 그 과학기술로서 시험해보지 않은 시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mRNA 기술이 백신이 되리라는 거는 아마 그렇게 빨리 가능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과 이런 그 규제를 통해서 항상 바이오 기술은 그 식약처라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한 10년 이상 산업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기술이 빨리 사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 그 보건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역으로 바이오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인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의 중요성이 이제 바이오의 그 하나의 중요성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바이오 기술을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태동 단계에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에서 많이 약진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은 이제 창약이라든가 신약이라는 분야는 사실 새로운 분야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예를 들면 그 사노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은 그 사노피 회사를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과 같은 회사가 사노피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유럽형의 산업형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육성되어야 한다는 게 맞는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과학기술에서 이제 창업화될 때, 이제 산업화될 때 필요한 게 이제 제일 큰 게 인증과 규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은 그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서 한 3번 이상의 비임상까지 합치면 4단계의 인증과 규제를 거쳐서 이제 결국에는 산업화로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와 인증을 어떻게 그 국가에서 그 산업기술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특히 바이오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규제산업 자유특구라는 걸로 해서 정부가 이제 그 2010년도 말 18년도, 19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서 그 규제에 대한 그 폭을 좀 넓혀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지역 거점 산업의 일환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 가지는 나라마다 또 규제와 인증이 다 틀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벤처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 한국에서만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가려면 유럽에 또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또 미국을 시장을 하려면 미국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증과 규제가 틀리다는 점이 하나의 이제 큰 허들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근래 한 2, 3개월 동안 좀 여러 가지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규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 시장은 작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처음서부터 미국의 규제에 맞는 그런 산업화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들의 기술력이 있는 기술들을 이제 미국 시장으로 거점 형태로 아까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거점들이 결국에는 국경이 없는 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이라는 건 이제 클러스터 개념인데요. 일본만 해도 아이파크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타케다 제약에서 만든 그 거점 형태의 공유 오피스, 공유 랩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점 형태의 개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베 의료 산업단지, 그 다음에 그 아이파크, 그 다음에 킹프론트라고 해서 바이오 거점만 해도 3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 형태로 각 분야를 집중시키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화에서 산업까지 이뤄낼 수 있는 거점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송도에 그 바이오 랩허브를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그 거점 형태의
국경이 없는 거점 형태의 개발이 바이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로 이제 기술이 좋은 바이오 창업이나 기업들을 이주시킨다든가 이제 공동연구 협력으로 통해서 그 인증과 규제 자체를 유럽형이나 미국형으로 받는 이제 글로벌화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시간 조금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보다 다 과학적인 선배님들이시고 이제 그 만든 제도하에 제가 이제 결국 유학도 가고 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 과학기술도 이제 글로벌 거점화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화로 가는 길엔 규제라는 숙명이 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윤호상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윤효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주신 김인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딱 봐도 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죠? 아직 지금 30대고요. 예,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확실히 경험도 훨씬 적고,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제 그 경력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연구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포닥, 흔히 말하는 포닥이죠.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쭉 산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뭐 석사, 박사 할 기간 말고는 산업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구소 쪽은 잘 모릅니다. 그쪽이랑 지금도 딱히 일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산학협력 관련해가지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당연히 이제 우주 산업 분야에서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 산업 분야 또 거기에서 산학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편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산학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가 크게 있는데요. 그게 뭐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융합이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저는 크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건 제가 이제 전 회사에서도 오래 있어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점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학교에 있으니까 저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일단 학교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필드와 학계의 괴리감이 큰 게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공대에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과학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학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뭔가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계에서는 이제 뭐 공학을 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공학자들한테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 보면은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연구소도 비슷한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수라든지 학과라든지 학교 평가를 할 때는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 있죠. 이제 논문 편수, 그리고 임팩트 팩터. 이제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지향하는 바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들이 아마 목표가 다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수들도 결국에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지 진급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서로 지향하는 바가 워낙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논문 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임팩트 팩터 높고 영향력 있는 논문 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특히 우주 산업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죠. 그래서 올라가서 멋있게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 한 2조 원 정도가 투입됐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과연 뭐 임팩트 팩터 10도 아니라 5 이상의 논문이 몇 편이나 나왔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혀 쓸모없는 짓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좀, 그러니까 그런 쪽 이제 산학협력이라든지 그런 쪽을 공로를 인정을 안 해주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산학협력에 많이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제 단적인 제 얘기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작년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죠. 그때 거기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그 위성이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제어 프로그램을 그걸 제가 짰어요. 그걸 제가 직접 개발을 했는데 근데 제가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성과평가 하잖아요. 이제 교수들 성과평가하는데 제가 저희 학과에서 꼴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정량적인 이제 점수 딱딱딱 매기고 뭐, 어느 학회에 펠로우 하면 몇 점 해가지고 그거에서 학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작년에 정말 우리 학과에서 사회에 기여한 게 없냐라고 저는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교수님들과는 다르게 좀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근데 일반적인 교수라든지 교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과평가에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쪽이 조금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제가 진짜 서로 좀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정도 온라인이 돼 있어야지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학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제 산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산학협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계 쪽에서는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 전문 기술들의 제 가치를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값을 쳐주지 않는 거죠. 그 기술을 사오려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2019년 8월에 카이스트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 와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모 기업에서 저한테 이제 정밀 자세 결정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전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뭐 그쪽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그냥 8시간 뭐 강연을 통해서 조금 자료도 좀 넘기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뭐 원하신다면 그 8시간에 힘들겠지만 뭐 원하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문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죠. 8시간 강연을 하면 저희가 장연료 4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뭐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이 이제 뭐 영어 원어민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한테 제가 시간당 5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나도 이건 진짜 전문 기술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거 나한테 시간당 5만 원 준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마음에. 물론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기업이라는 결국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당연히 산업계에서 오래 있어 왔고, 저도 이제 그런 역할들도 했었고. 근데 이게 결국 또 정도가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산업계도 학계를 진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진짜 쉽게 말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제 그러한 거래를 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든 순진한 교수님들 잘 꼬셔가지고 싼 가격에 이제 기술 넘겨받으려고 약간 물론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그러지 않고 훌륭한 기업들도 많습니다만 약간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하면은 굉장히 좀 삐지는 저도 사람인데 교수도 사람인데 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잖아요. 이게 뭐 젊다고보다는 어리죠.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거의 한 아버지 뻘 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MZ세대 이제 그 과학자, 공학자로 대표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채널로 많이 들었는데 제 후배들,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이제 정출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동기들, 뭐 후배들 보면은 실제로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그 중에서 잘 못한 애들이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유능한 친구들이 퇴사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전 이제 정출연 이쪽 사회에서도 진짜 유능한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한다.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버지 세대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세대들은 일단 한 가지 이거는 뭐 잘했고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명제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MZ 세대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뭐 사명감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뜻을 세웠다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물론 저희 세대들도 이제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예, 이거 한 가지 굉장히 단적인 얘기가 저희 카이스트에서 작년 1학년 이제 끝날 때 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160명 정도가 전자과를 선택을 하고 170명 정도가 전자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거기가 나오면은 이제 연봉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그쪽을 선택을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를 나쁘다고 비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정출연의 뭐 연공서열 체계라든지 보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성과 위주의 이제 이런 MZ 세대들의 그 원하는 니즈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 대덕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이 정출연들이 앞으로 그래서 크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좋든 싫든 어쨌든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책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연산 협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학산, 연산에서 좀 부수 업무 취급받는 말씀하시는데 연구소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밸류 체인에 있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6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는데 우선 세 분 토론자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학계하고 이 연구소, 본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진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교육이 메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은 과연 교육이 메인인가? 연구가 메인입니다. 그죠? 요거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은 거의 강의는 거의 뭐 그죠? 그리고 이게 총장님 말씀하신 게 진짜 동의합니다. 연구에 그 인센티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 연봉도 많이 가져가니까 교육은 그 세컨 잡이죠. 근데 본부는 역시 대학은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연구소는 연구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연연이 한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G7 과제 시작했을 때 출연연이 갑자기 논문의 양산지가 돼버립니다. 그죠? 지금도 출연연의 평가는 논문 특허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대학은 산학협력단이 또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교육은 뒤로 가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산학협력단이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년, 20년 가면 대학은 출연연같이 똑같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근데 진짜로 본분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게
융합을 하려면 그 자기 메인 팀에서는 진짜 구루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학들 보면 융합학과 해가지고 1학년부터 융합하거든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 전기공학을 했잖아요. 전기공학은 학부에서 전기공학은 철저히 하고, 저 대학원이나 예를 들면 박사과정 때 재료 쪽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데, 전기공학 한 사람이 갑자기 소재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머리에 한계가 있을 텐데, 전공이 없으면 절대 융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상대방 거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교육이 근간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저는 그 키스트가 하나의 혁신이 된 게 뭐냐면 평가를 제가 바꿨어요. SAB, CD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평가를 없앴습니다, 제가. 모든 연구원은 다 All A예요, All A. 우수고, 그 중에 수월성, 논문 특허가 아니고요. 아까 만약에 우리 그 윤효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우주 거기에다가 그 자세 제어든지 이런 걸 기술로 쓰면 그 수월성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바꿨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한 2년, 3년 제가 원장 했는데 평가를 없애고 수월성 있는 사람만 20%만 뽑아서 S를 줍니다. 그래도 연봉을 원래는 총액 인건비 해가지고 700만 원밖에 연봉 차이가 안 나는데, 연구 수당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연구 책임자한테 제가 협상을 해서 너네가 80% 행사하고 20%는 나한테 행사하게 해달라 해서 S하고 A 맞은 사람을 연봉을 2천만 원 이상 차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단순화했어요. 매년 그냥 새롭게. 그냥 이번에 평가가 좋으면 S 맞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눈이 그냥 막 이제 돌아다녀요. 네, 실제로 연구원들, 우리 평가받는 사람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600명 중에서. 근데 한 83명이 첫 해 S를 줬어요. 근데 올해 두 번째 했더니 역시 83명인데 반이 A로 내려가고 A에서 반이 올라왔어요. 선순환 구조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출연료에다가 이게 혁신의 전파를 하는데 출연료는 못 바꿔요. 대덕에 있는 연구소 못 바꿉니다. 노조가요, 연구원들이 노조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SA, B, C, D 그냥 정량적인 평가, 눈에 보이는 평가 해달라. 나 원장한테 그런 평가 안 맡긴다. 이거 바꿔야 돼요. 지금도 출연연이 지원연구원이 논문 특허가 연구원 평가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업 지원을 하고 출연연에 연구 지원한 것이 팩트가 돼야죠. 저는 그거 아까 보면 윤주상 교수님 말씀하셨던 평가 논문 편수, 대학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이 평가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혁신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진짜 자그마한 건데요. MZ세대들은 돈도 돈이지만 돈 해줄 수 없잖아요.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계 규제, 이거 진짜 지금 산투법, 제가 말씀드린 산투법. 아니, 산업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전임기원 대우를 못 받는다. 법으로는 이미 돼 있어요, 그게. 2011년도에 산투법이 발효돼가서. 근데 교육부에서 그걸 규제로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총리하고 대통령이 그거 풀어라. 그래서 막 하니까 이제 바꾼대요. 근데 인증과 규제, 이거 계속 바뀌어가려고 하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제 파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 너무 한다. 이런 것들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단도 지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게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제가 결론을 말하면 이제는 대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새 판을 짜야 돼요. 대학이나 초연년이나 대학도
진짜 연구비가 너무 많아요. 대학에. 교육인지 메인인지 연구가 메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좀 새로운 판을 짜서 자기 본분을 좀 지켜가고 좀 경계도 허물고 그러면서 혁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총장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하여튼, 이제 대한민국이 5만 불 시대에 가려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전 이상. 네, 감사합니다. 팔로워 한 2분 정도 질문 받고 끝낼까 하는데요. 네. 장문의 네, 원자력계 장문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캐스터 윤 원장님 발표하신 내용 들으니까 과거에도 유사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냥 제 느끼는 마음은 참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발표가 아닌가. 유사하거나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비슷하게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 주체가 오늘 윤영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정과 규제를 책임지는 정부예요. 아무리 융합하고 싶어도 판을 안 깔아주면, 멍석을 안 깔아주면 춤을 못 추잖아요. 그런데 멍석 깔아줄 사람들한테 뭘 지금까지 우리가 건의하고 아주 진짜 파이팅 있게 싸워봤는지, 멍석만 깔아주면은 이게 오픈 랩이건 아니면은 당사자 간에 은밀스러운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DOD가 내는 그 대학 교수들이 전부 은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출령령 간에 또는 대학과 출령령 간에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거는 협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픈 랩을 통해서 하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정부에 대해서 춤을 출 수 있는 멍석을 깔아달라는 걸 요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저 뒤에 이철식 교수. 좀 대전에서 제가 80년대 내려가서 43년을 살다가 지금 서울 깍쟁이가 됐습니다. 여의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이사 왔는데 대전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이제 판송해 왔는데 반갑습니다. 저기 또 특별히 여기 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여기 오게 됐는데 저는 물리학과를 나와서 어떤 학교 물리학과 학생이 고대 총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제 후배놈들이 주사파 1기, 2기 돼가지고 이인영이 84학번부터 자식이 65년생이 될 거예요. 내가 학번을 만들었습니다. 전학년 같은 거를 만들었고 그게 67년도 8년도 8월 학생위문단 단장이 돼가지고 제주대학 총학생회까지 알고 돼서 그 친목 모임이 됐는데 그때 학번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과 몇 학번이 아니라 무슨 과 몇 회냐 한 걸 내가 해방세대인데 해방세대를 만들려고 한 해 재수해서 65학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학번 세대가 돼서 입학할 때 졸업이 10년 후에 하건 4년 후에 하건 졸업 못하건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거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김주성 총장님 한양대 총장 대학은 교육과 연구인데 사실 연구소보다는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는 기관이다. 연구소는 연구보다는 교육보다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그 말을 하시는데 그게 헷갈려요. 저도 경영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서 육사 교수를 하고 육사 교수 시험에 합격해서 29기부터 그러니까 69학번부터 제가 20대 후반에 20대 초반을 가리키니까 다 국방장관도 했고 육사 참모총장도 했고 그런 한 5살 6살 제자를 가르치고 지금 70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럼 경영학에서
생산관리 계량경영학 5할 이런 거를 전공하다가 물류연구소를 하나 건교부 산하에 만들고 건교부 산하에 물류연구소를 만들고 제가 대전에다 물류 중심지가 대전 아니냐 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걸 운영하다가 뭐 시청법인이 아니라 사람법인이 아니라 국토부 법인으로 제가 제자한테 육사 39기인가 제자한테 물려주고 지금 왔는데 그거를 물류가 지금 내재는 공급자 위주의 물류에서 SCM 소비자 물류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군내 군소학교 단지 공수사령부 가서 2년 3년 두세 내 강의하다가 군소 물류 체제를 알고 우리 민간 물류 SCM을 가리켰죠. 소비자 중심 물류. 교수님 그래서 제자한테 제가 물류 연구소를 물려주고 왔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단들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적인 문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게 연속선이 있으려면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교육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연구소나 학교나 인재 교육의 후임 연구원들도 중요하니까 인재 교육의 연구원 인재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군다나 지금 여기 바이오 연구는 굉장히 텀이 긴데 말씀을 좀 돈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시간이 많이 예.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기는데 그걸 창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기간이 들 텐데 그런 긴 투자와 인재를 구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한양대 총장 하시던 김우성 총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건 인재 키우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질문을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승 총장님 짧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연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점은 뭐였냐면 연구는 그 본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승진, 승급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비, 이공계 같으면요. 장비, 공간, 제도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만 하면 그건 그냥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도 그런 쪽에 관련돼서 어떤 플랫폼을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냥 이쪽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연구소와 산업체가 주체로서 이제 대학 교육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클래리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구 무척 중요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10분 정도 더 받았고요. 마지막 한 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 원장님. 아까 들리나? 네. 한국안전기술의 이대성입니다. 지금 대다클럽 회장을 맡고 있고 이 회장님께서 이제 그 산학여 학연산으로 주제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좀 그 진부한 주제를 또 합니까?라고 좀 반대를 좀 했었는데 끝까지 반대했으면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그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학연산 협력도 갈 길이 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 하셨는데 아까 장문희 회장님 말씀하신 거랑 또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안 되는 이유를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안 되는 기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는 이유를 그 이유를 깰 수 있는 그 수단 같은 거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제가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90년대 20년대 초반에도 출연연이 대학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인력도 많고 예산도 많고 지금 거의 역전된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에 CS를 다녔는데
그 모 대학에 이제 후배가 총장이어서 반갑게 만났는데 보니까 뒤에 학생이 한 200명쯤 있더라고요. 예, 그 뭐 어느 대학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20 학번 애들 그 학생들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저는 우리 기관에서 딱 3명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빈입빈 부입부 현상이 좀 더 심화돼서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정부청 연구소는 모든 게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 뽑는 것도 특히 막 요새 예산 1년 막 줄이라고 하니까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디펜스 해야 되는, 이게 협력하다가는 자칫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을 정부청 연구소가 느끼는 그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산학 협력이 좀 자유롭게 되려면, 활성화되려면 출연연에 대한 그 타이트한 컨트롤이 좀 더 그 시장 논리에 맞게끔 좀 풀어줘야 산학 협력이 좀 더 자생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인위적으로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코멘트로 받아들이고요. 미래 50년 먹거리를 과학기술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R&D 밸류 체인이 단단하게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혁신적인 여러 정책 제언들을 오늘 발제자께서 해주셨고, 또 이제 값진 토론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